현재 태국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 이 사건들로 인해 태국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대만 관광객 8명이 납치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태국 총리는 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태국의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국제 관광 산업의 변화 강의가 있는 날이죠. 아시아의 관광 산업이 특히 흥미로웠던 저는 이번 학기 내내 이 수업만을 기다려왔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늘 밝은 미소로 수업을 시작하시던 분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죠. 오늘은 예정된 수업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외 출장 때문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현지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최근 들어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태국 정부도 꼴머리를 앓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한 아시아 남성의 사진이 떴죠. 이 사람은 중국의 유명 배우 왕싱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예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태국이라면 제가 졸업 후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왕싱은 태국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방콕에 갔다가 납치되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지대로 끌려가 7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그가 끌려간 곳은 미야와디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로 알려져 왔어요. 스크린에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야와디 지역이 선명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 실종자가 174명에 달해요. 저는 깜짝 놀라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렸어요. 174명이라니 너무나 큰 숫자였죠. 최근에는 20대 남성 모델 양쩌치도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되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이런 범죄 조직들은 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드라마 캐스팅, 무료 여행 등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납치나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필기를 했어요. 제가 꿈꾸던 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죠. 특히 미야와디 지역은 법의 사각지대예요. 국경 지역이라 수사가 쉽지 않고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한번 이곳으로 끌려가면 구출이 매우 어려워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아시아 관광 산업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관광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가의 관광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태국 관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관광학도로서 이런 사건들이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갑자기 들린 격앙된 목소리에 교실 전체가 놀라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국 유학생 나티였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입니다.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이런 몇몇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나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나티 학생,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듣게 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 통계가 있었죠.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나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어요. 그 결과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태국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괴롭힘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방문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나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죠. 실제로 작년 대비 한국인 관광객 수는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고객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만으로도 충분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최근 발생한 중국 배우 납치 사건으로 중국 내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태국 여행 취소를 권장하는 게시물이 380만 건 이상 공유되었어요. 저는 숫자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380만 건이라니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더구나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나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관광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그 여파가 더욱 크고 오래갑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 안에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노트북에 신뢰라는 단어를 굵게 적으며 관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나티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태국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예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미국, 호주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희는 충분한 관광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기준으로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320만 명, 한국인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2,500달러로 다른 국가 관광객들의 평균인 1,500달러를 크게 웃돌았죠. 교수님은 숫자들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연간 45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감소한다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대만 뉴스 화면이 떴죠. 북부 대만에 거주하는 주모 씨는 지인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방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7만에서 10만 대만 달러의 수수료를 주고 태국 자유여행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8명의 대만인들이 이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한다던 사람들은 이들을 미얀마의 사기 조직 근거지로 납치했어요. 피해자들 중에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여성 3명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특히 나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범죄 조직은 중년 여성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들은 중년 여성 2명에게 몸값을 요구했어요. 가족들은 대만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했죠. 한 명당 40만에서 65만 대만 달러, 1,750만 원에서 2,841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몸값을 지불한 두 여성은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술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납치된 사람들은 미얀마 국경 지역의 한 건물에 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죠. 현재 나머지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경찰은 미얀마 당국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지만 국경 지역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지역은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강해서 현지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옆자리의 친구도 충격에 휩싸인 듯 고개를 떨구었죠. 이번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계획성입니다. 그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무료 여행이라는 미끼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어요. 중국 배우 왕싱의 사례처럼 연예계 캐스팅을 미끼로 쓰기도 하고 이번처럼 은행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태국 패키지 상품의 80%를 취소했고 호주와 싱가포르의 주요 여행사들도 태국행 상품을 전면 중단했어요. 특히 대만에서는 정부 차원의 여행 경보가 발령되었죠. 스크린에는 각국의 여행 취소 통계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그 수치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아직도 미확인된 6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나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미얀마 국경의 미야와디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미얀마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띄었죠. 이곳은 원래 국경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변질되었어요. 특히 KK파크, 새벽공원이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작년에만 23건의 외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현지 경찰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납치된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이용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강제로 일해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죠. 최근 구출된 한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시간의 수면만이 허용되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제한된다고 해요.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지역이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겁니다. 현지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범죄 조직들이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구출 작전도 매우 위험하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구출 작전에 나섰던 경찰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용하던 교실에 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 교환학생인 희영이었죠. 작년 방학 때 태국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콕 시내에서 한국인이란 이유로 위협을 당했어요. 희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나티의 격앙된 목소리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당한 건 단순 시비가 아니었어요. 희영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저는 여행 가이드를 하는 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조차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무서워서 일을 그만뒀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었다고 했어요. 나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데.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진정하세요, 학생들.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설 연휴 기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상세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설 연휴에는 한국인 관광객 18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고 1인당 평균 체류 기간은 5.3일이었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하루 평균 330달러를 소비했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크린에는 올해의 예약 현황이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설 연휴 기간 태국 방문을 예약한 한국인은 고작 2만 명에 불과합니다. 89%나 감소한 셈이죠. 더구나 이번 주에만 5천 명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이대로라면 실제 방문객 수는 1만 명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취소 사유를 보여주는 원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예약 취소 이유를 분석해보면 80%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5%는 납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고 35%는 현지 치안 불안을 언급했어요. 희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티는 입술을 깨문 채 자리에 앉았죠. 더 심각한 것은 범죄 통계입니다.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특히 납치 사건은 312%, 강도 사건은 89% 급증했습니다. 피해자의 38%가 아시아권 관광객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명절 기간은 관광업계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태국 관광객 예약 현황이 나타나 있었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태국 여행 취소가 폭증하고 있어요. 작년 춘제 기간에는 중국인 관광객 42만 명이 태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예약률이 작년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소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시물이 380만 건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주요 SNS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여행을 만류하는 게시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이렇게 여행객들의 발길이 급격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주요 관광국의 최신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을 대체할 안전한 관광지를 찾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특히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의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어요. 원래 춘제 기간 태국행을 예약했던 중국인 관광객 중 68%가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중 45%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의 안전성이 주된 이유였죠. 교수님은 중국 SNS의 여행 후기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은 심야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길거리에서 스릴러 같은 일을 겪을 걱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해요. 통계 자료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일본의 주요 여행사 JTB와 HIS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태국 패키지 상품을 취소한 고객의 57%가 한국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예약 변경 사유를 보면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관광 안전 지수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지난해 세계 관광 안전 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야간 관광과 여성 관광객 안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반면 태국은 45위에서 128위로 급락했어요. 실제 예약 데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예약률이 전년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동, 홍대, 강남 지역의 호텔들은 춘제기간 예약이 이미 98% 완료된 상태예요. 급격한 수요 증가로 항공권 가격도 40% 이상 상승했죠. 이어서 경제적 효과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광객 유입 변화로 인한 추가 관광 수입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면세점, 숙박업, 요식업계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한번 실추된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 안전하다는 평판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태국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어요. 총리는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지라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90일 무비자 정책 연장, 관광객 특별보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관광산업 분석가들은 태국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크린에는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서 나왔어요. 더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의 GDP 중 21.6%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무너지면서 전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호텔, 식당, 여행사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산업 분석가들도 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주요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맥킨지는 태국 정부가 첫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기 발생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태국 정부는 이를 단순 사건으로 치부했죠. 스크린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건 대응표가 나타났어요. 첫 납치 사건 발생 이후 추가로 17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죠. 현재 총리가 내놓은 무비자 정책이나 관광객 보험 제도는 이미 신뢰를 잃은 후에 뒤늦은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골드만삭스는 태국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관광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배우 왕싱 사건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지적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결국 이번 사태는 위기 관리의 실패 사례로 각국 관광학과 교제에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발생 자체보다 그에 대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나티조차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전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관광학도로서 오늘 배운 교훈은 너무나 뼈아팠죠. 화려한 관광 상품이나 풍부한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벨소리와 함께 수업이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맴돌았어요. 미래의 관광 전문가로서 저는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현재 태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도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안전한 나라로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고, 태국의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이 어느 국가에서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에 가담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여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다 유미코입니다. 일본 도쿄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동안 다양한 수업을 들었지만 오늘 있었던 특별 강의만큼 충격적이었던 적은 없었죠. 오늘 아침 평소처럼 국제시사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교수님께서 뜻밖의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객 대상 범죄에 대해 취재해 오신 카오리 특파원님께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실 앞에 서 계신 카오리 특파원은 오랜 기자 생활의 경험이 묻어나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시는 베테랑 특파원이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대국 태국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카오리 기자의 첫 마디부터 강의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기자님은 프로젝터를 통해 방콕의 화려한 관광지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황금빛 사원들, 번화가의 밤거리, 아름다운 해변가의 모습들이었죠. 태국은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3개월간 태국 현지에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이자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취재 노트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생생한 현장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죠. 강의실 뒤쪽에서는 이미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교수님께서 제지하셨겠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았죠. 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광대국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의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밤거리의 어두운 골목, 불법 영업장들의 모습이 보였죠. 제가 지난 3개월간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를 취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대국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취재 노트를 펼치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달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객꾼들은 주로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동해요. 오늘만 특가로 1시간에 300바트라며 마사지를 권유하거나 2층 VIP룸에서 무료 웰컴 드링크를 제공한다며 술집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죠. 이렇게 유인된 관광객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사지 업소에서는 추가 서비스를 강요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폭력배가 등장해 협박하죠. 술집에서는 더 교묘한 수법을 써요. 웰컴 드링크나 생수병에 약을 타서
관광객의 의식을 흐리게 만든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대의 결제를 유도하거나 소지품을 훔쳐가요. 더 악랄한 수법도 있습니다. 클럽이나 술집 직원들이 관광객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몰래 불법 약을 넣어두죠. 그러고는 미리 공모한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경찰은 마치 우연히 그곳을 순찰하다 발견한 것처럼 불심 검문을 시작하고 결국 관광객의 소지품에서 불법 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프로젝터에는 이제 태국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검문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경찰들은 처음에는 친절한 척 접근합니다. 하지만 검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태도가 돌변하죠. 보통 5만 바트에서 10만 바트,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뒷돈을 요구해요. 이를 거부하면 구금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구금 시설에 수감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 검문은 더욱 악랄해요.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핑계로 차를 세웁니다. 관광객을 잠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보관함에 약을 몰래 넣어두죠. 그러고는 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통 20만 바트, 약 800만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 연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을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경찰 신분증과 소속 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체포 영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클럽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또한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심지어 밀봉된 생수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기자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 한국인 관광객은 경찰을 사칭한 이들에게 모든 현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는 이제 태국의 한적한 리조트 사진이 보였어요. 이런 조용한 리조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특히 외딴 지역의 리조트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기자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부패한 공권력이 결탁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들이 있었죠. 먼저 지난해 12월 방콕에서 있었던 일본인 관광객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했어요. 음료에 불법 약물이 들어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일본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파타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불법 택시였어요. 운전사가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다행히 그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연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특수한 수법이 있다고 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협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노리는 거죠. 지난 1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기자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 20대 여성 관광객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감금을 당했죠. 다행히 화장실에 있던 작은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자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현지 경찰의 태도입니다. 피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SNS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업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기자님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5년 1월 23일 태국 동부 우볼라 차타니주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지역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불법 월경이 잦은 곳입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노렸죠. 20대 중국인 7명은 SNS에서 본 구인 광고를 보고 태국을 찾았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들을 맞이한 것은 현직 경찰관 4명과 군 순찰대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었어요. 기자님은 리조트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피해자들은 우볼라 차탄이 외곽의 한 리조트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였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했죠.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했고 가족들에게 연락해 1인당 200만 바트, 약 8,53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해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해요. 몸값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한 끼만 제공했고 화장실도 하루 2번만 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의 연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메신저로 자신들이 갇혀있는 리조트의 위치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정보를 입수한 태국 경찰이 리조트를 급습해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죠. 기자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체포된 범죄자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총 8명, 현직 경찰관 4명, 군 순찰대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이었어요. 태국 경찰청장은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즉각 해임했고 엄중한 행정 징계와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태국 접경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범죄 조직들에게 납치된 사람이 약 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인 3,000명이 중국인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불법 콜센터나 온라인 도박,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강요받고 있죠. 이번 사건 이후 태국 경찰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를 앞두고 태국 여행 예약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자님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의 사진이 있었죠. 현 태국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뒤늦은 대응이에요. 이미 태국의 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중국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예약된 태국행 단체 관광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기자님은 통계 자료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춘제 연휴는 원래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태국을 찾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의 SNS 샤오 홍슈에서는 태국 여행 취소 인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국 현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지 언론들은 이런 사건들을 개별적인 사고로만 다루고 있죠. 그들은 이것이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죠. 기자님은 한숨을 쉬며 계속하셨어요.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가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생겨났고,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거나 택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만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관광객 수치가 보였어요. 이전에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태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호텔, 식당, 관광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들은 관광객이 많은 시기를 노리거든요. 중국의 춘제나 한국의 설날, 추석 연휴처럼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범죄도 증가합니다. 기자님은 주의사항이 적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을 추천합니다. 개별 여행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 숙소를 이용하고 늦은 시간의 이동은 피하세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상황은 반드시 기록하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험한 국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태국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태국의 관광대국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 상태예요. 특히 중국인들의 태국 여행 기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기자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태국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조직 소탕과 공권력 정화가 시급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우가 손을 들고 물었죠. 왜 하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중국인들이 특별히 범죄 표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여기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이나 불법 취업을 하다가 범죄 조직의 포섭 대상이 되죠. 특히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자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범죄 조직들은
중국 본토에서 온 순수한 관광객들도 잠재적 도주자로 의심하게 된 거예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중국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가 중국을 떠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취재한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이 연령대였어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공산당 체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죠. 범죄 조직들은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행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여행 전 준비 사항입니다. 여행 일정과 숙소 정보를 반드시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세요. 특히 숙소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체인 호텔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권은 사본 세부를 만들어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스캔본을 이메일로도 보관하세요. 현금은 하루 사용할 금액만 소지하고 나머지는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지 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택시는 반드시 호텔이나 공항에서 직접 예약한 것만 이용하세요. 특히 늦은 밤에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마세요.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호객꾼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기자님은 이어서 위험 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셨어요. 만약 감금 상황에 처하면 우선 침착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하세요. 창문이나 비상구의 위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회가 있다면 SNS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각국 대사관 비상연락처는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은 당분간 태국 여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자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관광객들에게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들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태국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무너지면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관광 수입은 작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자님의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5년 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죠. 그때는 많이 아쉬워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니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님의 강의는 단순한 여행 주의사항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범죄 조직과 부패한 공권력의 결탁, 국제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무고한 관광객들의 이야기, 이것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광대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문구였죠. 이 말이 오늘 강의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여행의 즐거움은 안전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배웠네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관광지의 아름다움이나 물가만이 아닌 그곳의 치안과 안전 상황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현지 경찰들마저 납치 사건에 가담을 하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태국에서 납치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면서 관광대국이라 불려지는 태국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달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태국 여행은 최대한 피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경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마저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생산율도 한국 기업들이 사라진 후 이젠 동남아시아 중 꼴등을 향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인상 깊은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글로벌 농업혁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교수님은 최신 농업 트렌드인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팜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IoT 센서들이 24시간 작물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생육 조건을 분석해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죠. 빅데이터를 통해 일조량,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실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물의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관리됩니다. 병충해 발생도 AI가 조기에 감지하고 드론을 통해 비료와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죠. 심지어 수확량 예측까지 가능해요. 이제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죠.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농부는 1헥타르의 토마토 온실에서 연간 500톤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열심히 필기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아시아의 스마트팜 현황으로 화제를 돌리셨는데 특히 태국의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었지만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시며 태국의 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죠. 2023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 수만 해도 전체 인구의 31%인 약 2,100만 명에 달했어요. 특히 쌀 수출은 연간 610만 톤으로 세계 2위, 카사바는 연간 2,800만 톤 생산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태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스민 쌀은 세계 최고급 품종으로 평가받아 킬로그램당 평균 거래가가 일반 쌀의 2.5배에 달했죠.
열대과일 수출에서도 독보적이었는데 두리안과 망고스틴 수출량은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했어요. 게다가 천연고무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연간 450만 톤을 생산했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더 구체적인 태국의 농업 통계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2023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연간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였습니다.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농심 등 대기업들이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 결과 쌀 수확량이 헥타르당 2.8톤에서 4.5톤으로 증가했고 과체류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방콕 근교의 스마트팜 단지는 아세안 최대 규모로 연간 채소 생산량이 12만 톤에 달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화면을 넘기시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태국의 2030 세대들이 대거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현상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최근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헤드라인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죠. 2024년 1분기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5%가 마약 거래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매달 100kg 이상의 야바와 필로폰이 적발되고 있죠. 서울 시내 유흥가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이들의 범죄 수법도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비자 발급 요건도 크게 조정했죠. 관광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취업비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0건이던 비자 발급이 현재는 10건 미만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 반항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이 한 달간 138건이나 발생했어요. 한국 기업 시설에 대한 방화만 해도 42건, 한국계 마트 약탈 사건도 27건이나 있었죠. 심지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으로 번져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방콕 근교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과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죠.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상세 통계 자료들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협력사만 해도 438개에 달했는데 이들도 연쇄적으로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베트남으로, 전자부품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죠. 태국 내 한국 기업 수는 1년 만에 847개에서 89개로 급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직접 투자액의 감소였습니다.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태국 직접 투자액이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거죠. 이는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실직자 수가 약 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종사자가 33만 명이었죠.
특히 20, 30대 실직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농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현대 농업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의 낡은 농지를 물려받아 재배를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재배 지식조차 부족했죠. 예를 들어 방콕 근교의 한 지역에서는 150명의 청년 농부들이 집단 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에서 80%가 실패했어요. 관계시설 관리부터 병충해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스마트팜은커녕 기본적인 농기계 조작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농업기술 교육센터 12곳도 모두 문을 닫았고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 청년층의 농업 전향이 증가한 실제 이유이자 앞으로 태국 농업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테리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토론에 참여하던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테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건 순전히 그들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이에요.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라고요. 테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뒤처졌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다가 떠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 조용히 앞줄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죠. 한국 유학생 세희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죠. 지난 2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는 정확히 342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7%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 기업 관련 시설 파괴는 58건, 방화 32건, 한국인 직원 폭행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세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85%가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압수된 마약의 시가총액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닌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테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세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기업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태국 내 반한 정서와 불법 행위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최신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셨어요. 먼저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은 2년 전 방콕 외곽의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실과 첨단 시설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같은 지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방치되거나 철거된 모습이었어요. 선명했던 온실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황폐해진 땅만 남아 있었죠.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투자가 모두 철수했고, 이는 태국 농업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생산량은 2년 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농업 생산성 지표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고령 농업 인구는 평균 연령이 68세로 매년 15%가 은퇴하고 있어요. 반면 새로 유입된 청년층은 현대화된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청년 농부들의 수확량은 숙련된 농부들의 30% 수준에 불과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 관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태국의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물론 자국민의 식량 공급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테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세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죠.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단 2명의 인력으로 3헥타르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채소 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물 공장에서 연중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며 싱가포르는 수직 농장으로 채소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렸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태국의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생산량 비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현재 2.1톤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후 조건을 가진 베트남이 4.3톤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2년 전 태국의 생산량인 3.8톤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관계시설 제어, 병충해 관리, 수확량 예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어요. 수출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지난 1년간 43% 감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쌀 수출은 61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수준으로의 후퇴를 의미하죠. 카사바 수출도 2,80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줄었어요. 과거 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래프의 하강 곡선은 마치 절벽처럼 가파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태국 농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농산물 수출 감소폭은 12%에 그쳤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3% 증가했었죠. 현재의 43% 감소는 그야말로 태국 농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제조업 관련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농업 위기가 초래한 연쇄적인 붕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식품 가공업체들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태국의 식품 가공업 생산은 지난 1년간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냉동 과일 가공은 52%, 즉석식품 생산은 48% 급감했어요. CP푸드와 타이 유니온 그룹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로 인해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의 식품 가공 산업단지에서만 2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표는 더 암울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출 경쟁력 상실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즉석 카레와 열대과일 통조림은 이제 베트남 제품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기업들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3배 높였지만 태국은 여전히 구식 설비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리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 화면을 재빨리 띄우셨어요. 2024 아시아 농업혁신지수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죠. 태국의 농업 생산성은 아세안 10개국 중 9위로 추락했습니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한 수준이에요. 헥타르당 수익성을 보면 베트남의 63%, 말레이시아의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얀마만이 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내전 중인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팜 도입률입니다. 태국은 1% 미만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전무하다는 의미예요. 반면 베트남은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3%로 급성장 중이며 싱가포르는 45%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농업단지는 같은 기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이어서 고용 통계도 보여주셨답니다. 농업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합니다. 현재 태국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아요. 청년 농부들의 이탈도 심각해서 지난 6개월간 새로 시작한 청년 농부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GDP 순위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은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인당 GDP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위였던 순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농업과 제조업의 동반 하락은 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매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난 주말에만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직한 청년들과 젊은 농부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브링백 코리아,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스마트팜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태국 농민연합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경제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성에 15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5G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LG전자는 인도네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술 협력을 체결했고 자바섬의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베트남의 자율주행 농기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국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연간 1만 명의 농업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2,800개의 특허 기술이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런 수십 년간의 노력과 신뢰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농업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발전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 관계, 문화적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단면이에요.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테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세희도 무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어요. 결국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강의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태국의 시대는 점점 거꾸로 가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태국의 자랑이었던 농업마저도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만 잃은 게 아닙니다. 태국의 선택은 역사상 가장 무모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 말고도 어떤 것들을 잃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오신 덕분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매료되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시아 경제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친구들은 왜 하필 아시아 경제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다가 교단에 선 교수님의 실전 경험이 담긴 강의는 분명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더욱 다채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죠. 앞줄에는 태국에서 온 타라와 한국에서 온 유진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수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태국의 경제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관광 산업과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방콕의 화려한 쇼핑몰들과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주시며 태국이 어떻게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성장해온 과정도 자세히 다뤄주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최근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특히 메탐페타민 밀매 조직이 급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는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경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앞줄에 타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유진이는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타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죠. 그동안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타라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태국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타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태국 정부는 이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마약 단속반을 2배로 늘렸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도 마치 태국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갑작스러운 타라의 항변에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교수님과 타라를 번갈아 향했죠. 하지만 동시에 타라의 반응이 오히려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타라 옆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교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진이는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태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300%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화면을 프로젝터에 공유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2023년 인천에서 적발된 태국인 마약 조직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20대 청년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어요. 이들은 한 달 만에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유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부산의 사례는 더 심각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이 유통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타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타라의 말처럼 이것이 모든 태국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이 한국에 관대한 관광비자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태국인이 892명에 달해요. 이는 2020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죠. 유진이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마약 중독 치료 비용, 범죄 수사 비용,
그리고 사회 안전 불안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15% 하락했고,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마지막으로 유진이는 화면을 국제 통계로 전환했어요. 더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대만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강화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유진 학생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있었죠. 최근 3년간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콕 근교의 가전제품 공장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죠. LG전자는 작년에 태국 내 대형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0개 미만으로 감소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철수가 두드러집니다. 태국 내 반항 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치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투자의 감소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태국 신규 투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가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 큽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태국 내 한국 기업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손실만이 아닌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동남아시아 전체 지도로 전환하셨어요. 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태국의 이웃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노동력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베트남의 또 다른 강점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입니다. 인구의 70%가 35세 이하이며 매년 16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캄보디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푸놈펜과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이 활발하죠.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베트남의 약 70% 수준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U와의 특혜 관세 협정 EBA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계해 물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라오스 철도의 개통으로 물류 비용이 40% 가까이 감소했죠. 수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도 제조업 유치에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들 국가의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이들 국가는 모두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라는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교수님은 타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으셨죠. 관광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발전도 정체되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태국의 산업 구조 도표로 전환하셨어요. 타라 학생, 태국의 또 다른 현실을 살펴볼까요? 태국 국민의 약 31%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농업 종사자 1인당 생산성은 한국의 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은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태국 제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가전제품 생산 허브가 될 수 있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죠. 이들 기업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은 다시 최근의 통계 자료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지난 2년간 약 230개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태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과 관광업만으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라 학생, 현재 세계 농업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으로 인한 스마트팜 시장은 2023년 기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30년까지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관계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4배 높였고 일본은 완전 자동화된 실내 농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100배 증가시켰죠.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농가의 87%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ICT 기술을 활용한 농가는 5% 미만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한 온도 조절 시스템 정도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농업공학 전공자는 매년 3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는 베트남의 5분의 1, 말레이시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죠. 타라는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교수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있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배운 거 아닌가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타라 학생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태국에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순수 자체 개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43% 향상됐고 불량률은 85% 감소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자체 개발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태국 협력업체 128곳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재 육성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태국 현지 인력 15만 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를 진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였죠. 지금 태국의 주요 제조업체 임원진 중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에요. 교수님은 유진이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진 학생이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인재 육성에 있어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퓨처 테크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교육했어요. 이들 중 40%가 현재 태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핵심 인력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토 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설계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는 단순한 제조업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결과를 보세요. 태국의 첨단 제조업 특허 출원 중 63%가 한국 기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 기술의 표준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전수한 방식이 태국 산업 표준이 되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태국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교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는 태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태국 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0여 곳의 주요 공급자이자 기술 파트너죠. 이들 중견기업들은 태국에서는 사실상 대기업급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게감 있게 울렸어요. 특히 이들 중견기업은 태국의 지방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용 지역의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15개가 모여 코리아밸리를 형성했죠.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지 인력 2만 명을 고용했고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전자부품 중견기업들이 현지 대학과 협력해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고 매년 8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콘켄 지역에서는 한국의 식품 가공 기업들이 현지 농가 3천 가구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업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마저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콜라 차시마 지역에서 한국 기업 3곳이 철수한 후 지역 실업률이 2.8%에서 7.2%로 급증했죠. 타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한 깨달음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마저도 태국을 떠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중견기업이 태국에서는 대기업 못지않는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